안녕하세요. 티목입니다. 모두들 연휴 잘 보내셨나요? 사실 금융시장에 있다 보면은 국내 시장, 즉 한국 시장만 투자하는 한국인이면은 상관이 없을 수도 있지만 조금씩 지식을 늘려가면서 다른 국가의 시장을 투자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미국 시장에 투자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겪고 있는 이런 연휴나 이런 것과 무관하게 미국의 금융시장은 돌아가고 다른 여러 가지 상품 시장들은 돌아가다 보니까 이것저것 챙겨 보다 보면은 연휴 느낌을 조금 잃게 되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금융업에 종사할 때도 겪었던 게, 휴가를 처음으로 갔었는데 저는 휴가지만 금융시장은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휴가라는 느낌을 거의 못 받았었던 경우도 생각이 나고, 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해외 시장에 투자하는 것을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의 이유로 또 힘들다고는 하더라고요. 물론 그것과 상관없이 일 때문에 연휴를 즐기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연휴를 잘 즐기셨다면은 정신적으로, 체력적으로 잘 회복하셨길 바라고, 혹여나 연휴를 제대로 즐기시질 못했다라고 하면 더더욱 본인의 체력과 건강을 앞으로 잘 관리해서 문제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쁘더라도 건강이 최우선이죠. 그러면 4월의 마지막 주, 바로 지난주에 4월 5주차 이야기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이슈 갖고 왔고요. 첫 번째로는 이제 저항, 인류의 저항의 시작이다 라고 말하는 렘데시비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계속해서 지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금융시장에서 다양한 호재로 해석되고 있는 지난주 미국 중앙은행 파월 의장의 발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꼭 다뤄봐야 할 게 있죠. 항상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시각을 갖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계감을 갖고 있는데, 이 시장에서 어떤 측면에서 경계감을 갖게 되는지를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첫 번째 이야기 출발해보도록 할게요. 이 모든 어려움과 힘듦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유가전쟁도 있었겠지만, 사실 그 유가전쟁도 기름 가격을 끌어내리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은 바로 코로나19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업들이 기름을 예전만큼 사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오는 수요 감소가 크게 자리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결국 문제는 코로나19였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경제활동 제재가 가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정확하겠죠. 그렇다면 코로나19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방역하고 많은 의료진분들의 고생으로 국민들이 지켜지고 있는 것도 물론 해결책이겠지만, 이 의료진분들도 고생하지 않고 이와 관련돼서 많은 시간과 힘을 쏟고 계시는 분들이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어지려면 역시 코로나19를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가 필요하게 될 겁니다. 지난주는 특히 이 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된 소식들이 이슈가 되었는데요.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렘데시비르, 개발명 GS5734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렘데시비르인데요. 길리어드 사이언스라는 회사의 항바이러스제의 이름이 바로 렘데시비르입니다. 문자 그대로 바이러스에 저항하는 약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본래는 이제 에볼라를 치료하기 위한 약으로 개발된 것으로 유명하고, 그리고 이후에 여러 실험에서 항바이러스제로서 효과를 발휘하는 모습의 추가적인 실험들이 이루어지기도 한 것이 바로 렘데시비르고요. 그러다가 이 약이 최근에 다시 이슈가 된 것은, 이 약을 처방한 경우 코로나19에 대항할 수 있는지 임상시험에 들어갔고, 긍정적인 효과가 나왔다는 곳도 있고 별로 의미 없는 효과가 나왔다는 곳도 있으면서 대략 2-3주 정도간 상당히 큰 이슈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투자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고요. 그래서 이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자면, 미국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의 소장 앤서니 파우치 같은 경우에는 미국 현지 시간으로 4월 29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이 렘데시비르의 임상 결과가, 즉 테스트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 테스트 결과가 코로나19로 인한 회복 시간을, 즉 코로나19가 걸리고 나서 회복하는 데 걸리는 보편적인 시간이 있겠죠. 그 회복 시간을 축소하는 분명히 긍정적인 효과가 보였다면서 좋은 소식이다라고 설명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알아보자면, 현재 미국 정부가 후원한 연구에서 도출된 예비 결론, 완전 결론 아니에요. 예비 결론에 따르면 이 렘데시비르는 코로나19로 인한 입원한 환자에 대해서 회복 기간을 31%
날짜로는 평균적으로 약 4일 정도를 단축해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참고로 이 연구는 지금까지의 임상 중에서 가장 대규모인 1063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특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냐라고 이야기가 나왔고요. 이에 대해서 시장은 당연히 코로나19의 치료제에 대해서 큰 기대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요. 앞서 말한 이 렘데시비르가 긍정적 효과를 보였다는 말에 같은 날인 4월 29일에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2020년 1분기에 미국은 마이너스 4.8%라는 최악의 경제 성장률 수치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렘데시비르가 긍정적 효과를 보였다라는 소식에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세계의 증시는 굉장히 급격한 상승세, 약 2에서 3% 정도의 상승세를 보였었습니다. 당연한 것이겠죠. 지금 세상에 가장 필요한 소식이기 때문인데요. 그러니 세계 증시가 급격히 상승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당연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5월 2일에는 미국 FDA로 부르는 식품의약국에서 이 렘데시비르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을 내렸습니다. 아직 충분히 시험되지 않았지만 긴급 상황이라고 판단, 일부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승인을 내린 것이죠. 이제 렘데시비르를 긴급 사용 승인 받고 공급하게 된 길리어드사의 오데이 CEO 최고 경영자의 말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 즉 5월 말까지 주요 피해 지역과 병원에 공급이 가능할 예정이고, 이 길리어드 회사는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도시와 증세가 심각한 환자가 있는 병원, 중환자실을 중심으로 약품을 우선 지급할 방침이라고 워싱턴 포스트를 통해서 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이제 몇몇 매체, 즉 언론사에서 코로나19 극복을 돕는 최초의 약이 될 것이다 라는 식으로 보도가 나가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특히 많이 접하셨을 수 있게 됐어요. 다만 그만큼 주의해야 할 점도 역시 있습니다. 갑자기 이슈가 돼서 그냥 치료제다 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주의가 필요해요. 이 렘데시비르를 완벽한 치료제라고 누구도 표현하지 않는 이유인데요. 냉정하게 말해서 이 렘데시비르는 앞서 말한 FDA, 미국 식품의약처의 이번 긴급 사용 승인이라는 것은 연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이고, 정식 사용 허가와는 완전히 다른 맥락으로 봐야 됩니다. 긴급 사용 승인이 나면 처방은 가능하게 되는데요. 조건부로 처방은 가능하게 되는데요. 반대로 얘기하면 아직은 코로나19에 대해서 제대로 허가받은 이 렘데시비르를 대체할 만한 약이 아직은 없어서 그 치료제들이 없는 상황에서 이거라도 쓰자. 제대로 된 치료제가 전혀 없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이 렘데시비르를 일단 쓰자라는 정도로 해석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긴급 사용 승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냉정하게 좀 판단을 해야 되냐면 사망 사례도 역시 있어요. 때문에 또한 거기에 여러 가지 부작용을 호소를 하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요. 확 와닿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정도의 얘기까지 나오는 수준입니다. 렘데시비르가 코로나19 환자의 사망률을 낮춰주는지 여부에 대한 연구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단계에 도달하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선 얘기랑 합쳐보면은 회복 기간을 줄여주는 긍정적 효과는 발견했다라는 말일 뿐이지 코로나19 환자의 사망률을 낮춰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으로 구분을 지어야 한다라는 거죠. 확실히 알게 되기 전까지는 렘데시비르는 이런 수준이구나, 아직 대체할 약이 없어서 이제 사용은 가능한 수준이구나 인 것은 분명히 알고 코로나19에 대해 여전히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투자 시장에서도 경각심을 가져야만 하는 거죠. 이제 코로나19는 치료된다, 이런 개념이 전혀 아니기 때문이에요. 물론 누구나 다 치료제를 빠르게 얻을 수 있게 되는 그날이 오는 게 제일 좋은 일이다라는 것에는 누구나 동의하실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얼른 제대로 된 치료제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또 하나의 긍정적이었던 소식은 오랜만에 등장하시죠. 위기 때마다 이름을 올릴 수밖에 없는 그곳, 그리고 그분. 이제는 친숙한 그 이름, 제롬 파월 미 중앙은행 의장님입니다. 이펙트 있게 이분이 지난 4월 5주차 4월 29일 수요일에 한 말씀부터 보고 갈까요? 경제 회복을 매우 확신할 때까지 강력하고
선제적이며 공격적으로 권한을 사용하겠다고 이분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든 실물 경제를 분명히 지키고 살려놓을 것이라고 표현한 것인데요. 혹시나 오해가 생길까봐 말해두자면 여기서 말하는 경제 회복은 단순한 증시 회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혹 투자 시장을 보다 보면 증시가 이만큼이나 좋아졌는데 뭘 살린다는 거지? 라고 아주 잠깐이나마 오해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실물 경제죠. 여러분들의 일자리, 기업, 그리고 매출, 소상공인분들의 많은 삶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결과적으로 이런 공격적인 경제 회복 발걸음 또는 정책은 투자 시장에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요. 자, 제롬 파월 의장의 말은 크게 두 가지 포인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경제가 회복되는 궤도에 올랐다고 확신할 때까지 강하게 행동할 것이고, 그것은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났다고 확신하는 순간까지이기 때문에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쉽게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데 있습니다. 본래 경제 침체기에 시작되는 다양한 경제 부양책들이 있기 마련인데요. 돈을 풀거나 하는 정책들은 그 형태가 어떻든 언젠가 경제 회복 진입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면 돈을 푸는 것을 멈추고 이후에는 돈을 푼 만큼 회수하려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이것을 출구 전략이라고도 하죠. 그동안 유지해오던 어떤 돈을 푸는 정책을 중단하는 걸 출구를 찾아 나간다는 의미로 사용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것 때문에 증시 같은 투자 시장은 오히려 그동안 계속 나쁘게만 나오던 여러 가지 경제 지표나 이런 숫자들이 갑자기 좋게 나오면 증시가 하락을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요. 경제 지표가 나빠야 돈을 계속 풀 텐데 더 이상 안 푸는 거 아니야? 경제 지표가 좋아졌으니까? 라고 걱정하기 때문이죠. 웃기죠. 그런데 이번에 제롬 파월 의장은 이것에 대해서 돈을 풀거나 하는 경제 부양책을 쉽게 철회하거나 정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에서 강력한 경제 부양 유지 의지를 표명했다라고 볼 수 있고 투자 시장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2020년 2분기까지의 숫자는 매우 나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 지표나 이런 게 나쁘게 나올 거라는 거죠. 이게 대체 무슨 포인트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앞서 말한 부분과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경제 부양책을 펴다가, 즉 돈을 뿌리다가 경제가 나쁘지 않다는 신호가 나오면 오히려 사람들은 돈을 안 뿌릴까봐 투자 시장에서는 걱정을 한다고 했죠. 이 경우에는 반대 케이스예요. 미국 중앙은행의 파월 의장의 입에서 2020년 4월에서 6월까지를 포함한 즉 이 2분기는 어차피 아주 나쁜 경제 지표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던 것은 뭘까요? 네, 바로 계속해서 강력하게 경제 부양책을 실시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만든다라는 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포인트에서 투자 시장에서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 대해 빛을 보았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더, 투자 시장에서 이런 긍정적인 해석의 방향에 따라 급등하게 된 가격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을 골치 아프게 했던 그 유가인데요. 사람들이 계속된 유가락을 예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기름이 창고에 계속 쌓여만 간다는 점이었습니다. 많이 쌓인다는 것은 많이 남는다는 거고 시장에 많이 남으면 그 상품의 가격은 계속 떨어지다가 폭락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이때 시장에서 예상하는 2주 전에 창고에 쌓이는 원유, 즉 원유 재고라고 하는 것의 증가는 1060만 배럴 정도가 쌓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와, 어마어마하게 창고를 채워나가는구나. 야, 진짜 시장에 기름이 남아 도는구나 라고 하는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는 수준이었죠. 그런데 4월 5주차 바로 이때 미국 에너지 정보청 EIA의 발표에 따르면 미국의 창고에 새롭게 쌓인 원유 재고는 예상과는 다르게 900만 배럴 수준이라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즉 예상보다 약 100만 배럴 덜 쌓이게 된 것이죠. 이것도 시각에 따라서는 어쨌든 창고에 많이 들어차는 거 아니야? 900만 배럴도 남는 거 아니야? 라고 볼 수도 있고, 와, 예상보다는 확실히 적게 쌓였네 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이때는 후자로 해석이 되어서 뭐야, 생각보다 별로 안 쌓였네 로 해석이 되어서 유가의 큰 폭등을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15달러 선이었던 WTI 6월물의 가격은 18달러를 지나서 약 20불 가까이에서까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기도 했었죠.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부터 이런 유가의 재고가 얼마나 남았냐까지 근 몇 주는 역시 정말 숨고를 틈도 없이 많은 이슈들로 다양한 가격들이 널뛰기를 하는 상황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뉴스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라고 해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슈입니다. 쉽지 않은 현실 경계감인데요.
하지만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경제는 살아날 것이다. 또는 투자 시장에 바로 투자하자, 계속 투자하자라고 생각할 수 없게 만드는 요소들도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릴 수밖에 없는 이유기도 한데요. 그만큼 혼란한 세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이제는 누구나 알겠지만 실물 경제는 여전히 파괴적인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현실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부양책 얘기가 나오는 것이기도 하겠죠. 힘들지 않으면 부양할 일도 없을 텐데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일전에도 다루었던 실업수당 청구 건수에 대한 부분인데요.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제 사람이 실직을 하게 되면 이 실업수당을 청구하게 되고 기초적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금액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실업수당이 청구가 된다는 뜻은 실업한 사람이, 실직한 사람이 그만큼 많다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매주 체크가 되고 있는데요. 4월 5주차에 미국 노동부는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약 384만 명으로 전주보다 60만 3천 명 정도 줄었다고 발표는 했습니다. 하지만 384만 명은 예상치보다는 많은 수준이었던 거예요. 전주보다는 줄었지만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는 많았기 때문에 안심할 수가 없었던 거죠. 즉 예상만큼 줄어들지는 못한 모습이었어요. 거기에 더해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실 이걸 가만히 보고 있으면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 차트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알 수 있겠지만 본래 기존에는 약 28만 명 수준, 즉 20만 명 안팎에서 매주 실업자가 발생했다가 다시 취업했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급격히 늘어난 지가 벌써 6주가 되었습니다. 여기 빨갛게 긴 봉이 6개나 보이고 있죠. 그리고 가장 많이 실업수당을 청구가 됐을 때는 687만 명까지도 한 주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찍기도 했었고요. 근데 이 6주를 합쳐보면 6주 동안 실업급여를 신청한 미국인이 약 3천만여 명을 넘겼다라고 볼 수가 있게 돼요. 6주 중 첫 주가 약 300만 명부터 600만 명, 그 다음 또 600만 명 수준, 그리고 500만 명, 그리고 그 직전에 역시 400만 명 안팎 수준, 500만 명에서 400만 명 안팎 수준, 그리고 마지막으로 384만 명까지를 합쳐보면 3천만여 명이 6주 동안 실업수당을 청구한 것으로 보이면서 대규모 실업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실물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린 건데요. 이 차트에서 봤을 때 사실 4월 3주차에는 더 이상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최고점인 687만 명 실업수당 청구 건수 찍고 나서 그 뒤로는 줄기차게 내려오고 있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냐라고 해서 증시의 호재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재밌죠? 어떨 때는 좋게 해석하고 어떨 때는 나쁘게 해석하는데 이렇듯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투자시장의 반응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예상할 것이다는 시나리오만 써놓고 시장이 실제로 반응하는 것을 보고 행동해야 하는 것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이브 방송 때는 자주 얘기하지만 결국 대응하는 것이 답이다라는 이야기가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사실 악재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충분히 줄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었는데도 4월 5주차에는 실업자 수가 여전히 계속 상당한 사태다. 6주 동안 3천만여 명이 실업수당 청구를 했다는 사실로 본다는 점이 또 다른 포인트라는 겁니다. 또한 이뿐만은 아니었어요. 악재는 사라지지 않았는데요. 많은 노력들로 인해서 무시됐었죠. 앞선 이슈에서도 말했지만 4월 29일 발표된 미국 상무부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2020년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4.8%로 시장 예상치보다 나쁘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미국의 3월 개인 소비 지출, 즉 개인들이 얼마나 소비를 했느냐, 결국 많이 소비를 해야 경제가 좋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단순하게 그 3월 개인 소비 지출이 사상 최대 폭인 마이너스 7.5% 감소한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거의 8%가량 소비를 줄였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물건을 덜 사면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매출이 덜 나왔다는 거고, 그분들은 또 돈을 덜 벌었으니까 덜 쓰겠죠. 이런 악화일로가 예상되기 때문에 중요한 지표인데 이 지표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매우 안 좋게 나왔던 것도 놓칠 수는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대표되기 때문에 미국 얘기를 중심으로 했고, 미국에서 이러면 다른 국가는 어느 정도 그렇기 때문에 미국 얘기를 중심으로 하는데
미국 외의 문제도 당연히 있어요. 각 국가들이 열심히 노력하고는 있지만 쉽지가 않죠. 미국의 또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곳이 어딜까요? 유럽의 경우입니다. 유로존이라고 하는데요. 유로화를 사용하는 19개국을 나타내는 거죠. 이 유로존의 1분기 성장률도 시장 예상에 못 미친 마이너스 3.8%를 기록을 했는데요. 그냥 눈으로 딱 봐도 나쁘죠. 이게 감이 잘 안 오시더라도 그냥 경제 성장률은 항상 양수였습니다. 즉 플러스였어요, 거의. 근데 마이너스를 찍는데 거기서 마이너스의 수준도 거의 평소에 경제 성장을 하던 것만큼의 마이너스가 눈에 보이는 거죠. 미국 4.8%, 유로존 마이너스 3.8%. 게다가 이런 굉장히 나쁜 경제 성장률의 마이너스를 눈으로 보던 그날에 통화 정책 회의를 유럽 중앙은행이 열었는데, 이 유럽 중앙은행이 회의를 하면서 사실 여러 가지로 나쁜 모습이 보이니까 경제에서 뭔가 이 유럽 중앙은행에서 대응책을 발표를 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4월 5주차에 유럽 중앙은행은 크게 대응책을 발표를 하지 않았어요. 부양책 같은 것도 크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야, 왜 부양책조차 없지? 저렇게 나쁜데 왜 부양책조차 없지? 라고 하면서 이거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 아니냐, 잘못되는 거 아니냐라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어요. 그리고 참고로 이 유럽 중앙은행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20년에 코로나19에 의한 충격으로 이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최대 12% 정도 역성장, 즉 마이너스 12% 정도 경제가 나빠질 수 있다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양책은 안 나왔으니 사람들이 놀랄만 하죠. 그리고 세계 갈등도 재점화되는 분위기인 것도 놓치면 안 되는 거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바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인데요. 이 둘은 서로가 코로나19의 원인이라고 주장을 하다 보니까 단순한 다툼이 되는 것이면 상관이 없지만 이들이 바로 그 미국과 바로 그 중국인 점이 문제입니다. 이제까지 무역전쟁으로 제게 좋게 반년간의 컨텐츠를 준 국가들이죠. 이 둘의 싸움이 다시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재개되고 경제에 문제가 될 만한 다툼으로 번질까봐 걱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무역전쟁이 코로나19의 싸움으로 인해서 다시 시작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감이 등장을 한다라는 거죠. 한 가지 예로는 미국 현지 시간으로 4월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일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가 중국의 우한 바이러스 연구실에서 발원했다는 증거를 봤다고 말을 하면서 또 코로나19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중국에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직접 하기도 했습니다. 관세 부과 이야기 오랜만에 들으시죠?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때 계속해서 언급했었던 미국이 중국 너희 상품을 우리나라에선, 즉 미국에선 비싸게 팔아야 할 것이야 라고 했던 경고와 실제로 했던 행동들이 다시금 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무역전쟁에 대한 우려가 스멀스멀 올라오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죠. 당연히 이 관세 이야기는 일부에 지나지 않을 수 있고 미국이 여러 가지로 중국의 무역전쟁에 버금가는 행동을 취하지 않을까 우려가 될 테니까요. 그리고 중국도 역시 그 중국이죠. 가만히 안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에 관련해서는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 문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바로 중국의 입장이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다시금 그 과거의 무역전쟁을 불러오지 않을까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 무역전쟁 같은 경우에는 역시 경제에 엄청난 타격과 상흔을 남기기 때문에 계속된 이슈로 다뤘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고 보니까 이 쉽지 않은 현실, 경계감이라는 말이 들 수밖에 없겠구나. 즉, 듣고 보니 모두 다 우려가 되네, 그렇겠네 싶은 이야기들이죠. 이렇듯 렘데시비르의 긍정적 효과가 있긴 하다는 점과 다양한 각국의 노력들이 분명 존재하고 있지만 미국을 대표적인 사례를 놓고 봤을 때 여전히 세계는 가시밭길을 걷고 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한국도 마찬가지일 것이기 때문에 방심하지 말고 코로나19에 대해서도 재확산되지 않도록 모두 다 같이 조심하고 또한 투자시장에서도 금융시장에서도 여러 자산들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다시 한번 더 살펴보는 시기임을 주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뉴스들과 함께 말이죠. 자, 여기까지 4월 5주차 4월의 마무리 뉴스까지 다뤄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코로나19 조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의 건강 항상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기까지 이상 티묵이었습니다.